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 정말 빨리, 저도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연을 빛내주실 분은 투이 컨설팅의 이승봉 이사님이십니다. 이승봉 이사님은 금융, 통신, 서비스,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비즈니스 및 서비스 전략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국가 마이데이터 전략 수립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나 국내외에서 정책혁신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승봉 이사님께서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투이 컨설팅의 이승봉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적용 방안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정보 중심의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데이터라는 것이 꼭 신용정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마이데이터가 훨씬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신용정보라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니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신용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제 법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 쪽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흐름에서 데이터의 어떤 중심인 이제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고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이데이터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은 한번 짧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마이데이터 배경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과 그리고 좀 재미있는 어떤 사례들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제 마이데이터 얘기는 이제 앞서 말씀을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중심으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건데요. 근데 이제 선진 사례를 좀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유럽 쪽을 보시면 유럽에서는 이제 작년 2020년 2월 19일에 데이터 관리 접근 재사용에 관한 유럽 데이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먼저 데이터 접근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이제 부문간 만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그런 어떤 상호 운영성을 위한 인프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투자도 하겠다. 근데 그러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공간이 뭘까? 이제 보시면 이제 많은데요. 특히 이제 산업에 대한 공간, 그린딜 관련된 공간, 모빌리티, 건강, 금융, 에너지, 농업, 공공 분야, 역량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산업 영역의 모든 것들을 이 데이터의 어떤 스트래티지로 이제 풀고 있어요. 여기에 중심에는 바로 이제 개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 데이터 중심으로 신용정보로 접근했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융 외에 다양한 데이터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욱더 많이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금융 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어떤 변화되는 동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법제도하고 비즈니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이데이터 분야는 법제도가 비즈니스의 변화 속도보다 빠릅니다.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규제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마이데이터는 법제도가 비즈니스를 리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정부의 그 최초 마이데이터 정책 수립 사업을 할 때 이제 은행들하고 통신사들 방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은행연합회도 가고 통신연합회도 가서 미팅을 다 했는데요. 17년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 만나 뵀던 그 회사분들 중에 이 마이데이터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드디어 법이 통과가 되니까 이제서는 지금 이제 20 몇 개 업체가 1차 사업권을 받았지만, 요번에 이제 바로 이제 수행한 2차 사업에도 거의 50 몇 개 업체가 지금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법의 흐름을 보면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그 금융 중심으로 좀 흐름이 많이 좀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18년 1월에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 나오면서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이 18년 7월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금융과 연결되면서 20년 2월에 신용정보법, 데이터 3법이 바뀌면서 이제 본인 신용정보 관리라는 개인 사업자,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라는 업종이 하나가 나왔고요. 또 개인 사업자 시비도 이제 되었고요. 전문 개인 시비 나왔고, 작년에 7월에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마이데이터의 그 정점에 있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 결제업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겁니다. 이제 금융 쪽의 어떤 법제도는 이제 그 오픈뱅킹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이제 오픈 파이낸싱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 금융 쪽에서도 이제 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에 많은 어떤 기회와 어떤 리스크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은행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빅테크, 특히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법제도를 이제 정말 잘 이용하면서 이쪽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특히 네이버 파이낸셜은 본인의 이제 네이버 모기업은 이제 들어오지 않고 파이낸셜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들어왔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무에서는 약간 좀 비켜간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빅테크와 은행이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은행이나 이제 기존 금융사는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 무슨 흐름이 나타났냐면 기존 금융사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 다각도로 뛰어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 신문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신한카드가 자동차 이제 수리하는 부분에 그런 그 업체와 이제 MOU를 맺어서 자동차 수리를 이제는 고객이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업체한테 맡기면 업체가 갖고 와서 이제 픽업해주고 수리해주고 다시 갖다 딜리버리 해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갔거든요. 자, 이제 뭐냐? 이제는 금융사들이 기존에 플랫폼 비즈니스 했던 라이프 생활 쪽으로 다 뛰어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에 많은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의 어떤 동의는 이 기술하고 비즈니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요즘에 이제 가장 활성화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뭐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크게 이제 몇 개 산업이 있는데 실생활 쪽 보면 이제 게임 산업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거기에 이제 제조 산업이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근데 금융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실생활에 뭐가 붙었냐면 이제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이 붙어서 발전했다가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이제 우리 그 애플하고 좀 많은 충돌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요 게임 보시는 게임이 있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 SM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작년에 에스파라고 데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에스파 아이돌들을 만들어서 이 메타버스에 같이 데뷔시키는 이런 전략하고 있고요. 제조가 이 메타버스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적인데 이 고객하고의 어떤 괴리에 의해서 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홀로렌즈도 있고 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가상 디바이스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멘스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지멘스도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애주어 그 제품 라인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와 그 다음에 가상 세계를 일치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나 제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금융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금융에도 지금 실생활에서 하는 이제 플랫폼도 있지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연결시키는 거, 또 메타버스 통해서 가상자산을 이제 판매하는 거, 뭐 코인 중개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기술이 비즈니스를 이제 리딩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를 접근하실 때 마이데이터의 어떤 데이터 핵심이긴 하지만 여기에 기술이 그 더 애드가 된다면 저는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의는 바로 이제 요 주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개인이냐 기업이냐입니다. 그래서 17년, 18년, 19년 제가 정부 마이데이터 사업하면서 많은 이제 기업분들 만나서 이제 여쭤보면 18년까지는 무슨 대답을 주셨냐면 자 이제 은행에 갔는데 자 은행에서 갖고 계시는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여쭤보면 한 열에 한 7, 8분은 이제 은행 거라고 했어요. 회사 거라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개인하고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 은행이 그 개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은 것이지 기업 게 아니잖아요. 근데 18년까지는 다 기업 거로 인지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뭐 데이터 3법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제 많은 인지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데이터의 권리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나한테 있는 거죠. 개인한테.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루고 싶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이데이터의 어떤 비즈니스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실 때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주도권이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제 개인과 기업이죠. 대표적인 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잖아요. 블록체인 자체가 공급자가 이거에 대한 어떤 판을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개인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anywhere가 이제 더웨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요새 지금 그 작년에도 제가 이제 컨설팅 이제 마이데이터가 워낙 그 뜨다 보니까 많은 기업도 제가 이제 컨설팅을 다녔는데 기업분들 만나면은 인수하거나 협력하고 싶었던 기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특히 비즈니스, 인터넷 비즈니스나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쪽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상위에 있었던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근데 당근마켓 자체도 아는 거죠. 본인들이 예를 들어 다른 은행이나 이런 대형 금융사에 밀릴 게 없다고 봤기 때문에 협력 같은 거를 이제 대부분 안 하고 자체로 하시는 거 봤는데 자, 이제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 지금 보시는 요 PPT의 요 부분은 다 4월 달에 제가 이제 최근에 찾아서 만든 건데요. 요새 지금 가장 핫한 그 키워드가 마이데이터 관점에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이퍼 로컬과 이제 어번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하이퍼 로컬은 우리가 그동안에 무시했던 우리의 어떤 이 지역사회, 쪽 지자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동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에 대한 행동 반경에 대한 가치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서비스 당근마켓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물건을 팔면 그 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당근마켓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용자들이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죠. 또 여기는 중요한 게 판매자, 구매자가 겹친다는 거예요. 즉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빅테크들은 가만히 있냐? 이제 네이버 보시면 네이버 카페가 이제 4월 달에 뭘 오픈했냐면 이유톡 오픈했잖아요. 그죠? 네이버 카페 들어가 보시면 갑자기 막 알람 뜨면서 이제 이유톡을 할 수 있게 막 그 채팅방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요새 스마트 시티 쪽에 많이 언급되는 건데 그 택시 위에 그 이제 안내 그 이제 알람 사인 그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디지털 이제 포사드나 조그만 어떤 그 사이니지로 바꿔가지고 얘를 이제 IoT 센서 기반으로 연결해가지고 광고를 실시간으로 바꿔서 보여준다던가 센서 수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막 이제 모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즉 뭐냐? 마이데이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그동안에 무시했었던 공간, 지역, 행동 반경을 우리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가 제일 제일 약점이 뭐냐면 바로 공간 정보 활용이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ICT 기술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공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개념을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모빌리티 기업으로 자꾸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모빌리티다. 그래서 뭐 최고의 서비스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얘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공간에 대한 정보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만히 보시면 삼성이 어떤 그 데이터 허브로서 이제 그 우리 홈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도 얘기를 같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지금 막 그 전장산업 많이 부각되잖아요.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공간에 대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실 때 이 동인, 이 공간과 지역 행동 반경을 어떻게 우리 거에 녹여놓을 거냐? 이런 개념이 하이퍼 로컬과 어번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런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동인으로는 요 세상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가 두 개가 이제 시범 도시가 있는데 바로 부산하고 이제 세종에 있죠. 그래서 세종은 5-1 생활권과 이제 부산은 이제 에코델타 시티가 있습니다. 마침 제가 작년에 이 부산 세종 이제 그 국가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마스터 플랜 수립 컨설팅을 제가 이제 PM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결국엔 뭐냐면은 정부도 아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세상 자체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제 도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범 도시라는 거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어떤 그 도시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 도시가 있을 거잖아요. 기존 도시도 이제 챌린지 비즈니스,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그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개인 데이터가 그 도시의 스마트 시티의 다양한 공공 데이터가 엮여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시민한테 같이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좀 아쉬운 얘기지만 2019년에 구글이 그 토론토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토론토에 워터프론트 뉴 스마트 시티 해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구글 시티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의 그 사이드워크 랩스라는 별도의 앱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를 정부 주도로 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나왔냐면 SPC로 나왔어요. 즉 민간 주도형으로 스마트 시티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즉 뭐냐? 예전처럼 우리가 공공으로서 이 도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민간과 민간이 융합되는 또 우리 하나하나가 중심이 되는 이런 어떤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인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를 짜시면, 전략을 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간단하게 전략 한 몇 개 정도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과거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그 회사 고객사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제 질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데이터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하면은 돈이 벌릴까? 근데 다 남들은 또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의적인 게 안 보인다라는 말씀 제일 많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과연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는 금융에만 특화된 얘기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이데이터 금융이 포함되어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봤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식별하고 또 우리가 가진 데이터 또 어떻게 데이터의 생태계를 만들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가 우리나라만 유독 법제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신용정보라는 한정된 상황에서 금융이 포함되어야 해야 하냐 이런 걸 보신 것 같은데 굳이 금융에만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크게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하고 그 다음에 상품, 즉 서비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마이데이터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기록과 연결이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냥 모아만 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에서 우리의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환경에서 어떤 데이터가 기록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게 외부에 연결되려면은 우리가 이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다행히 기술적인 그 진화에 의해서 요새는 다 오픈 API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API 기반으로 다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 서비스를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연결시켜야 한다. 그러면 연결시키려면 우리한테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그 생명주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생성, 수집, 가공, 분석이라는 이런 어떤 생애주기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연결돼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산화입니다. 이제 데이터가 자산화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화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예전처럼 RDB나 뭐 오라클이나 이런 RDB에다가 데이터 다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데이터 레이크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NoSQL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데이터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시적소에 끄집어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면 데이터 레이크도 그냥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만 들어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얘가 만들어지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같이 해야 되는데 메타데이터, 데이터 카탈로그,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이런 체계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데이터를 이제 탐색하고 웽글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전체가 구성이 돼야지 데이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게 보시면은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걔에 대한 표준은 처음부터 갖고 가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표준이 많든 적든지 간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사업의 시작부터 같이 가야지 이게 확장성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자산이 모이거나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뭐 거버넌스가 돼야 되는데 이제 거버넌스를 하기 위한 이제 이유들은 많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적어 왔는데요. 먼저 데이터 생산 이유와 가공된 기준을 모른다던가 또 여러 사용자들의 다양한 목적을 충족하기도 어렵고 또 외부 데이터와 기업 내 데이터 정의가 다르다던가 또 데이터 규제가 증가해서 다양성에 맞춰 활용하기 어렵다던가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컨텍스트죠.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모른다던가 또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반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는 뭐 전략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지만 결국에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그 회사의 어떤 품질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먼저 사이트, 웹 같은 거 만드시고 빠르게 이제 고객 피드백 반영하면서 이제 그 실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이 커지려면 데이터에 대한 이제 품질이 받쳐줘야 돼요. 데이터가 품질이 안 받쳐주면 이제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기반이 이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마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받아와서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또 고객이 준 데이터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또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 다른 서드파티 갖고 있는 데이터 공공이 갖고 있는 데이터 이런 거를 어떻게 민글시킬 건지 이런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런 어떤 기준을 이제 거버넌스에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얘기 좀 잠깐 드리려 하는데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이제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시드리고 싶은 프레임워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상품 모델의 유형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고객 중심형인지 상품을 혁신하고자 하는 건지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공간이라든가 특수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지. 근데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그 연구돼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오퍼레이터형인지 데이터 연계형인지 분석형인지 중개형인지 이네이블링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수익 모델이거든요. 지금 마이데이터 입장에서 수익이 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광고 수수료로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은 구독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는 유튜브만 보셔도 결국에는 구독으로 유튜브도 전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게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되겠죠. 네이버가 작년 기준으로 250만 명을 모은다고 했는데 한 명당 지금 우리 4,900원 내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월 하나 120억, 130억이 막 그 네이버는 이제 버는 겁니다. 그 1년이면은 1,500억 버는 거잖아요. 즉 구독에 의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게 하나 있고요. 이 비즈니스가 또 잘 되면 궁극적으로는 쿠팡처럼 이제 상장해서 이제 대형 잭팟을 터뜨리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나중 얘기고 우선은 우리의 이 비즈니스가 이 프레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이 캔버스라고 보신다면 이제 분석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결국에는 마이데이터에서 가고자 하는 어떤 큰 메인스트림입니다. 이제 이거 안 갈 수는 없고요. 이제 고민하는 거죠. 자,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플랫폼을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못한다고 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 하고 있는 쪽에 우리가 어떤 생태계에 붙어야 될까? 개방형은 맞긴 맞잖아요. 근데 하더라도 이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의 MOU를 많이 이제 지금 맺고 있는 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경쟁을 위한 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역량이 있어야 돼요. 즉, 상품에 대한 기획, 소싱, 판매 대행, 유통 배송, 사후 관리, 자기 정보 결정권. 요 마이데이터 관련된 이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거 이제 보통 다 풀필먼트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류 쪽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마이데이터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풀필먼트 역량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메인이 있겠죠. 지금은 금융이라는 신용정보를 보지만 앞으로 헬스케어, 모빌리티, 교육, 여행 엄청 많잖아요. 마이데이터 영역이. 그러면 이런 다양한 도메인에 내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상품화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역량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트렌드가
아직까지는 지금 정해져 크게 나와 있는 그 영역이 금융 쪽하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돼서 경쟁이 엄청 되잖아요. 특히 이커머스가 지금 가장 핫하다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의 어떤 그런 경쟁도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도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서비스 문서 보낼 때, 서류 보낼 때 퀵 서비스에서 퀵 하시는 분 연락하잖아요. 그 중개 플랫폼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 서플라이 체인에서 하나하나를 다 점령을 해서 크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대기업을 따라가자는 거 아니지만 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상품이 뭔지, 자체 설계인지, 대행 판매인지, 중개하는 건지, 가입 상품인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이걸 또 한번 우리가 골라봐야 돼요. 이런 부분도 이제 있고요. 자, 이제 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통신 산업이 이제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있는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많이 좀 이제 바라보고 있는 베스트 비즈니스 사례가 통신인데, 자, 통신은 통신사가 다르더라도 상호 운영선 확보가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느끼잖아요. 왜 이렇게 써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약간 바꿔보면, 그러면 왜 커뮤니케이션 챗에서는 안 되지? 가장 쉬운 예로 카카오톡에서 네이버 라인으로 메시지 보낼 수 있나요? 못 보내잖아요. 그죠? 왜 안 되지? 통신이나 똑같은 개념인데, 통신은 서로 다른 회사들끼리 이 MMS 보내고 전화할 수 있잖아요. 왜 커뮤니케이션 챗은 안 되지? 근데 이게 앞으로 되겠죠. 이거를 또 변환해주는 앱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에서 바라보는 어떤 지향점입니다.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11번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 쪽에서는 모든 금융정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그래서 금융결제원의 이제 우리나라 금융인프라를 통해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증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쇼핑 쪽은 쇼핑 정보가 모여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한 업체가 하겠다고 하는 순간 다른 경쟁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경쟁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11번가가 대표 이 플랫폼 업체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쿠팡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느 업체인가는 한 군데서는 하지 않을까요? 이게 새로운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수많은 어떤 이 쇼핑 사이트에서 구매했던 구매 내역을 나는 한 번에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눈에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죠? 11번가에서 구매했던 거, 네이버 구매했던 거, 그 다음에 쿠팡 구매했던 거를 한 번에 보는 사이트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정보만 모아도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근데 마이데이터는 내가 내 데이터에 대한 이동권을 이제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플랫폼 업체가 이제 개인한테 그걸 같이 줘서 개인이 내가 쿠팡에서 내가 구매했던 내 모든 구매 데이터를 이 업체에 넘겨 하면 줘야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사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모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업체분들한테 마이데이터 이제 신청 받으면서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수익을 우리가 신청할 때 어떤 기업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 수익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약간 다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디지털 기반의 수익 모델로 보자. 즉 뭐냐? 결국에는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은 MAU밖에 없지 않냐. 지금 현재 검증된 거는. 즉, monthly active user 해서 이제 순월 사용자 수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가만히 비즈니스 보시면, 네이버나 어디나 보시면, 우리 한 달에 우리 순사용자 수가 몇만이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몇 천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거의 5천만 닿을 거고, 유튜브가 4,500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MAU로 평가받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MAU 중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MAU를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서 구독이라던가 광고 수수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바꿔요. 이때 이제 디자인 싱킹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이제 참조할 만하다 보여집니다. 상품 쪽인데요. 상품 쪽은 되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얘기 드릴 건데, 우선 하고자 하는 상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류를 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 상품이 디지털 상품만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까지 있는지, 물리적 상품과 연결되는지, 이런 거 같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뭐 정수기를 렌탈한다. 웅진 코웨이 같은 경우. 거기는 물리적 상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끝날 거냐? 디지털 상품은 어떻게 올리지? 이제 이런 것도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상품이 판매인지 렌탈인지 공유인지 구독인지 그리고 실생활인지 가상현실에 파는 건지 메타버스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구찌 같은 경우가 게임의 그 메타버스에 같이 파는 거 아시죠? 구찌 자기 저기 디자인한 어떤 그런 옷 같은 거를. 그죠? 구찌는 명품 시장이 럭셔리 마켓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단 말이죠. 이런 거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상품도 고객의 어느 생활 영역인지 시간이나 나이대 어떻게 되는지 또 법적 규제에서는 아직은 이 금융 중심이다 보니 마이페이먼트나 마이데이터 통합적 결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DS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제 그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고 뭐 어디서는 뭐 커스터머 그 데이터 플랫폼 CDP라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독 경제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구독 경제를 빼고서는 그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디자인 할 때는 디자인 싱킹 꼭 하시길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투 마켓과 기업 생태계, 비대면 역량, 편의 창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마이데이터한 준비를 데이터 관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관점, 서비스 상품 관점 요거를 한번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말씀드린 것들 관련돼서 좀 사례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좀 이해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사례를 바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구독 경제 얘기 좀 드릴게요. 이제 19년도에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구독 경제에서 연간 35만 원 정도를 낭비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도 한번 볼까요? 지금 통신요금 10만 원씩 막 5만 원 나가시죠. 자, 넷플릭스 가입해서 쓰면 넷플릭스 가입비 나가죠. 그 다음에 네이버 가입하면 네이버 가입비 나가죠. 그 다음에 바이브 같은 음원 사이트 하면 뭐 또 나가죠. 벅스 나가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도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다 구독 경제란 말이에요. 자, 이제는 기업들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작년에 뚜레쥬르가 여름에 구독 서비스 런칭한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19,900원 내면 하루에 커피 한 잔씩 무료로 줬단 말이에요. 무료 아니죠, 어쨌든. 그죠? 예전에 커피 먹으려면 막 2,000원, 3,000원 했었잖아요. 근데 19,900원이면 하루에 한 잔 주는 거예요. 그럼 싸잖아요. 구독으로 다 바뀌는 자동차 마찬가지죠. 그죠? 예전에는 렌탈 하면은 1대1이었는데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근데 이제는 자동차도 막 바꿀 수 있잖아요. 월 기준으로 막 바꾼다던가 주 기준 바꾼다던가. 이제 구독 경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흐름이 이제 은행 금융 쪽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동인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신한 쪽인데 신한판에 썰을 보시면 신한에서 통신요금을 분석을 해줘요. 근데 통신요금 설계해주고 이걸 맞춤형을 이제 추천해주거든요. 이게 영국에서는 이제 이게 가장 활성화 많이 돼서 18년도에서부터 이렇게 막 선진화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은행이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야 은행이 이거를 왜 해주지? 그죠? 은행이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신한 같은 경우에는 생활금융으로 완전히 전략을 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서 결국엔 뭐냐? 고객들을 그냥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으고 이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야, 이거는 제일 잘하는 게 통신사 3사일 건데 3사는 이런 거 안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핑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고 SKT하고 5대5로 거의 인수한다는데 거기서 안 하나? 이런 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이데이터 시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이제 배민이 이제 가장 저는 이제 되게 좋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배민은 이제 우리 여태까지 뭐 작년까지 배달하는 쪽으로만 많이 인지를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배민하고 그 MOU 맺어가지고 로봇을 만든단 말이에요. 서빙 로봇도 지금 있잖아요. 저도 작년에 어디 가서 이용해 봤는데, 야, 그럼 배민이 로봇을 왜 하지? 그 쿠팡은요? 쿠팡이 OTT 작년에 뛰어들었잖아요. 왜? 라이브 커머스 중요하니까. OTT로만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냐? 큰 어떤 빅테크들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무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도시까지 연결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야, 나는 네이버 도시 살아. 난 네이버 살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서울 살아. 뭐 어디 살아가 아니라 네이버 살아. 나는 삼성 살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변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시티도 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그
부산이 스마트 빌리지 이제 분양을 리빌랩 그 스마트 빌리지라고 분양을 했는데 한 55세대인가 모았거든요. 근데 뭘 했냐면 조건이 운영 기간 5년 동안 보증금하고 임대료 없어요. 신청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 없냐? 여기 사시는 분들은 내 개인 데이터를 리빙랩 형태로 제공하는 걸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 사는 내 에너지 쓴 거, 내 동선, 그다음 내가 이제 그 모빌리티 이용한 거 그런 것들을 이 스마트 시티 운영단에 넘겨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이제 많이 제시한 건데 이 공간에 대한 동적 다이나믹 그 이제 뭐 페이먼트 뭐 다이나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브 해가지고 규제를 다이나믹하게 주겠다 뭐 이런 사례를 엄청나게 많은 것도 연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요 구글 요 사례도 보시면 아마 마이데이터 관련돼서 좀 많은 어떤 인사이트 얻으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사례가 좋은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가 결국에는 그 금융 쪽에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만 보더라도 이제 네이버 페이가 예전에는 그 오프라인은 안 됐어요. 그죠? 온라인만 됐는데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QR 가지고 연결할 수 있게 작년부터 확대해가지고 카카오페이처럼까지 하고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의 강점이 뭐냐면 바로 포인트잖아요. 3%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 가서라도 지금 요새 1%, 2% 적금 주는데 많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3%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페이먼트 되면 이제 후불 결제도 20만 원까지 또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보 서비스 유통 독점이 가장 이제 강점이고요. 예를 들어 검색 키워드 네이버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독 경제 수익할 수 있는 멤버십 중요하고요. 그 다음 생태계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가맹점 보기 이미지 보시면 사용처 보시면 쇼핑 41만 5천 개, QR 결제 67만 개. 이게 은행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뭐 작년에 제가 컨설팅 할 때 은행들 해봤자 뭐 한 400개, 500개밖에 안 돼요. 아무리 늘려도. 생태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시티 그 컨소시엄에 다 참여를 다 했습니다. 금융사는 이제 약간 FI 쪽으로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플랫폼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게 디즈니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PDS인데 이 PDS가 정말 많은 그 강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지금 우리는 이제 직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서류 같은 거를 떼어서 갖고 가게 하는데 디지털로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다들 이렇게 이미지 캡처해가지고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미지 가상의 어떤 디지털 그 서류를 인증받거나 보관하는 장소는 없잖아요. 그냥 각자 그냥 폴더에 갖고 계시거나 메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직방이나 뭐 그런 뭐 호객노노나 네이버 부동산이 뭐 얘기 나왔지만 직거래를 이제 본인들 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한 그 서류를 증빙하거나 인증하는 걸 하겠다 하면은 이제 PDS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다 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어떤 좋은 플랫폼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얘기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려운 게 차별화와 범용화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통신사를 보면은 자, 지금 통신사 보면 공통사업 영역 다 똑같습니다. 그죠? 네트워크 기반 통신하는 거, 데이터 사업 다 하고요. 컨텐츠 사업 다 하고요. 또 이제 패스 같은 경우, 인증 같은 경우도 금융사에 안 밀리려고 3사가 통합해서 만들었어요. 또 작년에는 이 통신사들이 3사가 연합해서 그 CB 회사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제 금융 쪽에 안 밀리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새 업체의 수익은 차별화가 돼서 그 수익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지금 SKT가 매년 1등하고 KT가 2등, U+서 따라가는 구조인데, 그 왜 차이가 날까?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여기서 저는 어떤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데이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특히 이번에 신용정보업에서 제시하는 업무를 보면 이제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용 업무 있어요. 고유 업무 다 똑같아요.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하는 거. 그래서 다 PFMS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수 업무, 겸용 업무 차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긴 있어요. 자, 하지만 결국에는 유사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은 뭐냐?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차별화된 거는 기술과 결합할 수 있고 데이터 거버넌스에 의해서 결합되고 고객이 얼마나 주도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보장한다든가 이런 거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 하나하나 저 세부적 그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거 하나만 간단하게 네네. 하고 고음팡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마이데이터가 개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심이 이제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서 경제 주체로서 개인의 역할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K데이터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 뭐 쿠폰 이제 하는 그 사업도 있지만은 결국 데이터 마켓을 육성하려고 하잖아요. 또 이건 K데이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데이터 마켓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들이 데이터를 막 판단 말이에요. 몇백만 원 받기다 몇 천만 원 받고 하는데 마이데이터에서 검증된 이제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 마켓을 열어놓고 데이터를 판매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 지금 이제 우리 코인 들어가시면 다양한 코인들 막 투자만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내 데이터를 가지고 상품화해서 데이터를 투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자,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유니언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노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데이터 조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마이데이터의 특성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데이터를 깊게 오픈할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두 번째는 내 데이터와 남의 데이터를 같이 팔수록 가치가 또 올라가요. 유니온인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를 지원해주는 비즈니스가 이제 준비들을 이제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곧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 중심에 이제 내가 있는 거죠. 즉 뭐냐? 지금 약간 다른 얘기지만 개 모임 할 때 개주들이 개 하는 분들 찾아서 만들고 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데이터에 대한 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주체가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강연회의에서 질문까지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이 컨설팅 이승봉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